안녕하세요. 코로만 숨쉬는 건강법을 강의하는 코스마니온 네트워크 대표원장 이우정입니다. 저는 1989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37년 동안 코를 관찰해 왔습니다. 오랜 임상 경험으로 코를 통해 인체 전체를 보게 되었고, 코 속에 인체 건강에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양의학에는 귀에 전신을 배치한 이침이 있습니다. 귀를 자극해서 전신의 상태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또 손바닥에 전신을 배치한 수지침이 있고 발바닥에 전신을 배치한 족침도 있습니다. 이 발바닥은 엄지발가락 라인이 척추인데요. 이렇게 양발을 붙였을 때 전신의 배치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걸음걸이 하나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새끼 발가락 쪽에 힘을 주고 걷고 그 부위에 굳은 살이 많은 사람은 어깨에 문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뒤꿈치를 끌며 걷고 뒤꿈치 부위에 굳은 살이 많은 사람은 골반과 비뇨 생식기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걸음걸이가 좌우 대칭이 아니면 골반이 틀어지고 허리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 앞꿈치 걷기 생활법 올려놨거든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귀침, 수지침, 족침, 두침도 있거든요. 이것들이 모두 전신과 연결되어 있듯이 저는 코 역시 전신 건강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코 연관 질환이란 코를 잘 사용하면 저절로 호전되는 질환, 코를 잘 사용하면 아예 발병하지 않을 질환이 되는 거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기쁨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코의 구조를 먼저 살펴볼게요. 코의 구조는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얼굴 전체에서 뇌 들어있는 부분 빼고 턱을 빼면 앞에 이만큼이 전부 코인 거예요. 이렇게 코의 공간이 넓은 거죠. 옆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바람이 드나들어요. 그러면서 코가 하는 일이 있죠. 호흡하는 통로로서의 기능을 저는 코의 1차적인 기능이라고 말을 하는데, 코로 숨을 쉬면서 목구멍으로 바람이 지나가는 0.25초 만에 아무리 차가운 공기를 숨을 마셔도 이 공간을 지나가면 36.5도로 데워져요. 그리고 건조한 공기도 코를 딱 통과하면서 목구멍을 지나갈 때는 이미 85%로 가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세균, 먼지, 바이러스 다 걸러주고요. 깨끗하게 만들어서 기관지 폐에 아주 적합한 공기를 만들어서 보내는 공간이 이 비강과 부비동의 공간인데요. 그러면서 이 공간의 모양에 따라서 음성도 달라지고 또 냄새를 맡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코의 1차적인 기능인데요. 이 비강과 부비동 구조를 보시면 코에 하비갑계, 중비갑계, 상비갑계가 있고 가느다란 관으로 연결된 이마 쪽에 전두동, 또 광대뼈에 상악동, 눈 뒤쪽에 이 공간은 사골동이라는 공간이 있고 또 더 깊은 속에 이 접평동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아주 가느다란 관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숨을 쉴 때마다 이 모든 공간에 바람이 회오리 바람을 만들면서 지나다니는 거예요. 복잡한 공기의 흐름을 형성하면서 이동을 하죠. 그런데 이런 1차적인 기능 말고 과학자들, 의학자들, 진화생물학자, 인류학자들은 오랜 동안 의문을 가졌어요. 이렇게 머리 가운데 이렇게 복잡하고 빈 공간이 또 이렇게 크게 이런 구조물이 있을까? 7가지의 가설이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가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의 온도 조절, 습도 조절 기능이에요. 이게 공조 기능이죠. 두 번째는 미각과 후각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세 번째는 발성을 도와준다는 그런 기능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이런 빈 공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압력 변화를 줄여줄 수 있죠. 그리고 부비동은 눈과 뇌를 보호한다는 가설이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을 보니까 야구 선수가 공에 눈을 맞았을 때 에어백의 역할로 눈이 보호되었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비동은 이게 뼈로 가득 차 있으면 머리가 굉장히 무거울 텐데 부비동의 무게를 줄여준다. 그리고 이걸 뼈로 다 성장을 시키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들 거잖아요. 그리고 얼굴 모양 형성하는데도 에너지를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 앞면의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의미로 이 비강과 부비동이 넓은 공간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 깊은 의미가. 그런데 저는 오랜 임상 끝에 8번째 가설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 가설이 사실은 앞으로 교과서에 크게 실릴 만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코의 2차 기능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강의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는 코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침으로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침이라는 도구, 왜 효과가 있을까? 짧게 다시 살펴보면 저에게 침은 단순한 치료 도구가 아니라 마법 같은 도구인데요. 침 치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몸은 뇌가 지배를 하죠. 뇌는 오장육부와 전신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사령탑인데, 뇌가 전신에 명령을 전달하는 방식은 전기적인 신호입니다. 생각하는 신호도 사실은 전기 신호죠. 운동도 전기 신호로, 감각도 전기적인 신호로, 자율신경 조절도 전기 신호. 그런데 침이 금속이잖아요. 전기가 통하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저는 침이 이러한 뇌 신호에 직접 관여해서 신체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근본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침으로 치료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침 치료의 시작점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전에 감기, 비염, 축농증을 주로 한약으로 치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이 엄마가 생후 100일 정도 된 아이를 업고 온 거예요. 아이는 태어난 이후로 계속 코가 막혀 있었고 소화과 약을 아무리 먹어도 낫지 않았대요. 젖을 빨려고 하면 숨이 막혀서 울고, 울다가 다시 젖을 빨고 지쳐서 잠들고 또 깨서 울고,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이 약 저 약 써도 안 나았으면 그 아이를 업고 왔겠어요. 그런데 아이 얼굴을 보는데 콧구멍 안이 부어서 그냥 보아도 코가 꽉 막혀 있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죠. 그 순간 저 부분을 침으로 찌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가느다란 침으로 코 안을 살짝 자극해서 사혈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립 한약을 함께 처방해서 귀가를 시켰는데, 다음날 아기 엄마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원장님, 아이 코가 뻥 뚫렸어요. 한 번만 더 치료해 주세요. 그 일을 계기로 코 막힘은 침으로 치료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감기와 비염 환자들을 침으로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1세대 버전 1 치료 방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코 치료법의 진화 과정의 첫 세대예요. 처음 시작한 치료는 지금 생각하면 매우 단순한데, 코에는 이렇게 하비갑계, 중비갑계, 상비갑계, 이 비갑계의 구조가 있거든요. 제일 잘 보이는 부분이, 콧구멍을 이렇게 벌려서 봤을 때 코 입구에 제일 크게 보이는 부분이 이 하비갑계예요. 그런데 이 하비갑계 입구를 사열해서 부기를 빼고 코막힘을 해결하는 수준인데, 침은 점점 이렇게 코 안 깊숙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는 비염 치료 다 된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효과가 좋아 보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지금 따져보면 이비인후과의 하비갑계 절제술의 효과 치료가 나타나는, 이 의미는 이비인후과의 하비갑계 절제술의 효과가 나타나는 치료 수준이고, 지금 전체적인 수준에서 돌아보면 한 20% 정도의 수준의 효과였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점점 진화해 가는데요. 처음에는 시야가 좁았죠. 문제는 침이 이렇게 직선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안 모든 공간을 침으로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코 입구는 좁잖아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요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부위는 치료할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환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코 안 깊숙한 곳이 답답해요. 저 안이 뭉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위는 침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였어요.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수없이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문득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제가 편도선을 살피기 위해서 늘 입 안을 들여다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보았던 구순구개열 수술 환자의 입천장이, 이 수술로 입천장이 꿰매져 있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슬라이드처럼 머릿속을 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입천장을 통해서 치료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해부학적인 구조를 다시 다 검토를 했어요. 입천장을 통해서 침을 놓더라도 뇌는 단단한 뼈로 보호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살펴봐도 이 입천장 점막 구조물이고 다른 중요한 구조물을 손상시킬 위험도 매우 적은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했죠. 와, 입천장을 통해서 코 깊숙한 곳을 치료할 수 있겠다. 그래서 침을 이렇게 입천장을 통해서 이렇게 침을 놓게 된 거예요. 이걸 저는 파노라마 침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기존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었던 비강 깊은 부위까지 치료할 수 있게 된 거죠. 치료 영역이 크게 넓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1세대 치료인데 이제 더 발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석션법을 알게 됐어요. 이비인후과에서는 흔히 석션기를 이용해서 코 안에 분비물이나 농을 제거하죠. 가정용으로도 코 안에 이런 식으로 아이 코에 이 어댑터를 대서 음압으로 이 석션 기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코를 빼게 되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런 카테타를 이용해서 단순히 이제 코를 흡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코 안 공간을 아예 밀폐된 공간으로 만들어서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흡입하듯이 음압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부비동 깊숙한 곳의 농까지 제거하는 방법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코 입구에 처음에는 짧은 카테타를 적용을 했었는데 이 그림처럼 긴 카테타를 깊숙이 삽입하는 방법을 또 개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카테타 끝부분의 구조를 바꾸고 구멍의 위치도 조정을 하면서 구멍을 7개 정도를 뚫었거든요. 그래서 부비동의 깊은 곳을 더 그 안에 들어있는 농을 더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침으로 부기를 줄이고 석션으로 농을 제거하는 새로운 치료 체계가 만들어졌는데 이걸 보시면 방으로 코에 삽입을 하고 석션기를 작동시켜 볼게요.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코를 막겠습니다. 코를 막아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 관을 삽입을 해서 코를 막은 상태에서 꿀꺽 하고 침을 삼켜줘야 공기 구멍이 열려 있는 게 코만이 아니고 코 뒤에 목구멍이 있는 곳이 열려 있잖아요. 침을 꿀꺽 삼키면 목젖이 뒤로 닫히면서 그 공간이 밀폐된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야 이 석션기를 사용해서 이 밀폐된 공간 안에 공기를 잡아 빼면서 이 안에 농이 없다 그러면 공기가 잡아 빼지면서 여기가 쪼이는 걸 느낄 거고요. 이 안에 농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 카테타를 통해서 그 농이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석션법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제 임상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농이 조금만 빠져나와도 환자들의 반응이 즉각적인 거예요. 환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머리가 순식간에 맑아졌어요. 눈이 갑자기 너무 시원해졌어요. 두통이 없어졌어요. 코침 치료만으로도 코 막힘이 뚫려서 코가 시원하다는 표현은 많이 들어봤지만 석션 치료 후의 반응은 완전히 차원이 달랐어요. 이때부터 저는 단순한 비염 치료를 넘어
본격적으로 축농증 치료가 가능하게 된 건데, 물론 이 석션으로 농이 잘 나오는 사람도 있고 농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분명한 건 축농증 환자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수준으로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환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눈이 편해졌어, 두통이 없어졌어, 집중이 잘 돼, 이런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소리를 듣고 컴퓨터를 보다가 문득 알게 됐어요. 와, 컴퓨터의 환풍기. 컴퓨터에 열이 많으면 컴퓨터 사양이 아무리 좋아도 컴퓨터 버벅거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환풍기가 필요하잖아요. 자동차에도 라디에이터 있어야 되잖아요. 원자로에도 냉각장치 없으면 폭주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뇌는 와, 초정밀 기관이다. 인체에서 가장 정교한 기관이다.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뇌가 소비하는 양이 어느 정도냐면 심장에서 나오는 피의 25%를 써요. 이 뇌의 무게는 몸무게 전체 70kg인 사람의 10%도 아니고 1%, 700g에서 2%, 1400g 정도의 이 뇌가 심장에서 나오는 피의 25%를 써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는 거죠. 당연히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때 비강과 부비동은 뇌의 과열 방지 장치구나. 그동안 부비동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7가지의 가설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런 임상 경험을 통해 8번째 가설을 정리하게 된 거죠. 8번째 가설은 비강과 부비동은 뇌의 과열 방지 장치다. 저는 이것을 코의 2차 기능이라고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혈액순환이 순행식 열교환 장치라고 하면 코는 공냉식 열교환 장치인 거죠. 숨을 쉴 때 호흡하는 공기가 비강과 부비동을 통과하면서 열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 결과 머리와 뇌의 열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석션을 하다 보면 흥미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부비동의 각 부위에 음압이 걸릴 때 환자들이 느끼는 증상이 다 다른 거예요. 이 앞머리 쪽에 음압이 걸리면 앞머리가 쪼이는 듯한 두통이 나타나고요. 요 사골동, 눈 옆에 벌집 모양의 사골동에 음압이 걸리면 미간과 이 편두통 부위에 쪼이는 느낌이 나타나고요. 이 광대뼈 속에 음압이 걸리면 치아가 시큰거리거나 욱신거리는 느낌이 나타나면서 여기가 쪼이죠. 저평동이 있는데 이 눈 뒤쪽에 이 저평동으로 음압이 걸리면 뒷목과 후두부 전체가 당기는 느낌이 나타나요. 이 부비동과도 두통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제가 석션법을 많이 응용하다 보니까 이 선택적으로 이런 부분에 농을 빼낼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석션법이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부비동과 두통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느꼈고, 그렇지만 이 정도의 치료는 굉장히 획기적이었지만 지금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 30% 정도의 치료 수준이라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알고 치료하는 것과 모르고 치료가 되네 하는 것과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아직도 알아야 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갈 길이 먼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려운 환자를 만나는데 후비루라는 질병의 환자예요. 환자들은 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콧물이 입천장 뒤로 넘어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당연히 이게 비염이나 축농증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코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콧물이 없는데도 환자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콧물이 입천장 뒤로 넘어간다고.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2012년경 파노라마 침법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입천장을 통해서 치료하는 그 침법, 후비루의 본질에 점점 가까워지게 된 거죠. 수많은 환자들의 경험과 시행착오 끝에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데, 후비루는 콧물이 아닌 거예요. 이 분비물이 나오는 곳이 코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틀린 거죠. 입천장 점막에서도 분비물이 나올 수 있고, 이 입안 점막, 볼에서도 침이 분비가 되잖아요.
목구멍 이런 부분에서 호흡기 점막은 전부 분비물이 나올 수 있는 분비선 조직이 깔려 있어요. 입천장에서도 분비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후비루는 환자들이 입천장 뒤로 콧물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비강이 아니라 입천장 뒤쪽 점막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부분, 이건 비염 축농증이 있는 그림인데 이 부분, 점막이 이렇게 부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비강인두고 이게 구강인두 부분이고 이 아랫부분은 후두인두 부분인데 이 비강인두 부분의 충혈과 부종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후비루를 콧물이 넘어가는 그런 진짜 콧물도 있지만 환자들이 괴로워하는 감기 뒤끝에도 평상시에도 콧물이 하나도 없는데도 콧물이 넘어가는 느낌, 그 후비루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구강호흡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강인두, 구강인두, 후두인두 부분의 충혈과 부종. 그래서 후비루는 단순한 비염이나 축농증의 문제가 아니라 구강호흡성 질환이라는 거죠. 치료 범위가 확장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코만 치료를 했는데 후비루를 이해하면서 치료 범위가 크게 넓어진 거죠. 이제는 비강, 입천장, 편도선은 그전에도 치료를 했었고 목구멍, 후두부까지 함께 치료해야 한다는 개념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코 치료의 새로운 정의를 하게 됐고 코 치료는 단순히 콧구멍 안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코와 연결된 호흡기 전체를 치료해야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 시각이 열리면서 50% 정도의 치료 수준이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 숨 쉬어야 되는 코의 기능은 알았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가 있었어요. 이 구강호흡이 문제인데 임상을 하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코가 전혀 막혀 있지 않은 사람도 입으로 숨을 정말 많이 쉬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비염 축농증 환자들만 입으로 숨을 쉬는 줄 알았어요. 제가 제 스스로 내가 정말 입으로 숨을 정말 많이 쉬고 있다는 사실을 안 게 26살부터 환자들의 코를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50살 돼서 알았다니까요. 그때부터 밤에 잘 때 입에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고 자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많은 환자분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코로 숨 쉬는 거 당연하지 그러면서 본인들이 입으로 숨을 많이 쉬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던 것처럼 아직도 모르고 계시죠. 그래서 구강호흡이 만드는 질환들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 이상의 의미가 있지만 입으로 숨을 쉬면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직접 입 안과 목으로 들어오잖아요. 코로 숨 쉬면 예쁘게 아름답게 정화돼서 들어오는 공기가 입으로 숨을 쉬면 날 공기가 입 안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바람이 닿는 모든 자리가 다 상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입술 건조한 거 입이 마르는 문제가 아닌데 이 입술 마르는 증상이 구강호흡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입술 건조증, 입술이 잘 붙어 있으면 절대로 생기지 않는 증상이죠. 그래서 입술 건조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질환들의 이름을 다시 좀 잘 붙여야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입술 건조도 구강호흡성 입술 건조, 잇몸 염증도 풍치라고 하잖아요. 이게 잇몸이 바람을 맞으면 생기는 병인데 이것도 구강호흡성 풍치,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구강호흡성 편도선염, 구강호흡성 기침, 나이 들면 혀가 열이 나고 자결감이 느껴져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이게 구강호흡성 질환인 거예요. 구강호흡성 구강건조, 구강호흡성 구취. 입에서 냄새 많은 분들 입술이 언제나 붙어 있으면 입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밤에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자면서 단 1초도 밤에 입이 안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입냄새가 없어요. 그래서 입냄새도 거의 구강호흡성 구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이 들면 목소리 자꾸 잠길 수 있잖아요. 이게 노화 증상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것도 가장 강력한 원인이 구강호흡성 쉰 목소리다. 이렇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거죠. 사례 들리는 증상도 구강호흡성 사례라고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천식도 마찬가지예요. 밤마다 낮에도 최대한 입을 안 벌리고 코로만 숨을 쉬면 평생 천식으로 고생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죠. 또 구강호흡성 치아 돌출증도 꼭 알리고 싶은 구강호흡성 질환입니다. 구강호흡의 심각성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구강호흡성 질환 중에 심각한 증상, 구강호흡성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2013년도에 MBN의 천기누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적이 있거든요. 비강사열법을 비염 치료의 한 방법으로 소개하는 방송이었는데요. 그때 치료 사례로 나갔던 환자분이 자기는 비염만 고친 것이 아니라 코골이를 고쳤다라고 인터뷰를 해주시는 바람에 그 방송의 여파로 정말 많은 코골이 환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을 관찰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보실게요. 숨 쉬는 통로가 두 곳이 있잖아요. 코골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코로도 숨을 쉴 수가 있고 입으로도 숨을 쉴 수가 있는데 소리 나는 자리가 숨 쉬는 구멍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코로 숨을 쉬면 코골이, 입을 다물고 코로만 숨을 쉬면서 나타나는 소리는 이 입천장 이 부분에서 소리가 나요. 이게 진짜 코골이인 거죠. 그런데 입으로 숨을 쉬면 소리 나는 자리가 달라져요. 목젖, 혀뿌리 쪽, 편도선, 이 목구멍에서 마찰음이 나잖아요. 이거는 코골이가 아니라 목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불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목골이가 심해지면 구강호흡이잖아요. 목구멍 점막이 상하고 이게 결국 하면서 수면 무호흡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코로만 숨을 쉴 수 있으면 수면 무호흡증은 정말 잘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수면 무호흡증도 구강호흡성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불러줘야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숨 쉬면 수면 무호흡증도 생길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코골이는 코로 숨 쉬고 있는 증거죠. 1차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는 호흡이에요. 그런데 이 목골이는 1차 기능이 빠진 호흡을 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코골이는 좋은 코골이, 목골이는 나쁜 목골이 이렇게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 이렇게 짧게 설명을 드리고요. 2014년이 되어서야 제가 또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충농증 치료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건데요. 이 부비동의 구조를 보시면요. 하비갑계, 중비갑계, 상비갑계, 꼬불꼬불한 칸막이가 있고 부비동으로 연결된 관이 굉장히 가느다란 거예요. 코의 부속 동굴 부비동인데 이 관이 너무 가늘어서 많은 이비인후과 의사들도 이 관이 가늘어서 축농증이 잘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석션을 해주면서 이 전기도 없고 석션 기계 없으면 어떻게 축농증을 치료하겠나. 옛날에는 치료하기 어려웠겠다. 그리고 비갑으로 연결된 이 관이 이렇게 가늘어서 축농증이 잘 생기게 조물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나. 좀 잘 못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10년 동안 석션기를 계속 사용을 한 거죠. 그리고 환자들이 오면 무조건 석션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농이 빠져나오는 걸 보고 그전보다 얼만큼 줄었나를 보면서 치료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축농증은 석션기 아니면 치료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창원에서 7살짜리 아이를 치료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축농증이 끊임없이 있었고 중이염까지 계속 반복이 되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석션을 하면 농이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석션을 할 때마다 너무 발버둥을 쳐서 진짜 어른 4사람이 붙들어야 할 정도로 석션법을 쓰기가 힘들었죠. 그런데 농은 조금씩 줄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7번째 치료할 때는 그날은 너무 심하게 발버둥을 쳐서 석션을 못했어요. 그래서 침만 겨우 놔서 돌려보냈는데, 그리고 생각했죠. 와, 멀리서 왔는데 오늘은 허탕을 쳤구나 걱정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아이 엄마가 하는 말이 축농증이 완치가 됐어요 라는 거예요. 콧물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애가 코 막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석션을 했는데 그 전까지 그렇게 많이 나오던 농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진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죠. 축농증은 농을 빼줘서 낫는 병이 아니라 코를 풀었을 때 자력으로 시원하게 풀어내지게 치료를 해야, 또 숨을 쉴 때 부비동 구석구석 공기가 드나들게 치료를 하면 저절로 낫는 병이다 라는 사실을 그때 전광석화와 같이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석션기에 의존하던 그 치료 방법이 이제 비염 치료나 축농증 치료나 똑같이 침 치료로 가능하게 된 거고, 비강과 부비동의 구조의 신비를 알게 되므로 이때서야 비로소 제가 이 개념으로 치료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치료다. 그래서 80% 정도의 치료가 가능해진 거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는데요. 부비동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이 베르누이의 효과라고 하는데요. 병에다가 빨대를 T자로 끼워서 바람을 휙 불면 병에 있는 물이 이렇게 빨려 나오잖아요. 이게 물총의 원리인데요. 이게 부비동 구석구석 적용이 되는 원리인 거예요. 또 이 비강과 부비동의 구조는 온돌 구조와 같은 구조가 적용이 되는 건데, 코로 숨을 쉬면 바람이 통해서 기도로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구들장이 하비갑계, 중비갑계, 상비갑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조금씩 연결된 이 부비동으로도 온돌 구조와 같이, 구들장이 잘 깔려있는 온돌 구조와 같이 바람이 동시에 들어가고 이렇게 동시에 나와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구석에 정말 회오리 바람이 불려면 이 부비동으로 연결된 이 관이 굵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왜 병에 빨대를 T자로 끼워서 바람 휙 불 때 이 관이 굵으면 아무리 세게 바람을 불어도 이 병에 있는 물이 빨려서 나오지 않잖아요. 이게 가늘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가늘면 가늘수록 베르누이의 효과가 더 많이 적용이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와, 제가 그때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벽한 구조구나. 그런데 부비동 수술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골동에 농이 들어있을 때 이 사골동을 좀 제거를 하고, 이 관이 굉장히 가늘잖아요. 이 관을 이렇게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확장된 부비동 배출 경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수술을 이렇게 하는 거죠. 코가 이 부분이 막혀서 이 안에 농이 고여 있지만 수술 후에 이 관을 이렇게 넓혔고 이 사골동 공간을 이렇게 넓혔지만 화살표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공기가 다 드나들 것처럼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놨지만 정말 이럴까? 정말 이렇게 부비동으로 연결된 관을 이렇게 넓히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온돌 구조와 같은 비강과 부비동의 구조인데, 정상적인 비강과 부비동의 구조를 살펴볼게요. CT 사진인데요. 이 하얀 게 뼈예요. 이 까만 게 공기예요. 코 비중격이 살짝 삐뚤어지긴 했지만 이 비갑계가 잘 깔려진 구들장처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다음 그림도 보시면 비중격이 살짝 이렇게 삐뚤어져 있지만
이 하비갑계, 중비갑계, 비갑계 사이사이는 굉장히 일정한 균일한 간격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이래야 동시에 밀물과 썰물 빠져나가듯이 동시에 골고루 모든 공간에 바람이 동시에 들어가고 동시에 빠져나오는 이런 완벽한 구조를 수술로 이 관을 넓히고 이 사골동이라는 이 벌집 모양의 공간을 제거한다면 숨은 쉬고 코막힘은 없지만 비강과 부비동의 기능이 머리의 열교환 장치로서의 기능이잖아요. 라지에타도 볼 때 이 필터가 많아야 열 교환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간 사이에 이 사골동은 칸막이가 굉장히 많게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축농증이 잘 생기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눈에 열을 식히고 머리에 열을 식히기 위한 가장 완벽하고 지혜로운 그런 구조인 거죠. 근데 수술로 이걸 잘 넣으면 어떻게 될까? 수술한 비강과 부비동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눈 미간 양쪽에 이렇게 칸막이가 다 없어지고 하비갑계도 이렇게 넓어졌어요. 원래 이 사람의 구조는 이 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좁게 만들어져 있는 이 미간 사이 이 부분을 보시면 이 사람이 원래 갖고 있는 간격은 이게 고유한 원래 간격일 거예요. 그런데 하비갑게 잘라서 이렇게 넓어지고 부비동으로 가는 관 이렇게 넓히면 과연 비강과 부비동 내에 회오리 바람이 불게 베르누이의 효과가 적용이 될까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술을 말리는 그런 책을 쓰기도 했는데 그래서 저의 치료는 이렇게 하비도, 중비도, 상비도까지 침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되고 베르누이의 효과가 걸리는 온돌 구조와 같은 그런 비강과 부비동 구조의 온전한 이해를 통해서 정말 숨기를 제대로 만드는 개념을 갖게 됐고 지금 계속 임상이 진행될수록 더욱 섬세해지는 치료로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코 연관 질환 대충 살펴보면 안구건조증, 눈물 흘림증, 녹내장, 뭐 실눈 뜨고 자는 거 이런 거 다 코로 숨을 잘 쉬면 잘 안 생기는 증상이고요. 두통,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불면증, 다면증, 뒷목 결림 이것 저 코질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에 있어서는 중이염, 이명, 난청, 어지럼증 뭐 이런 거 다 코로 숨을 잘 쉬면 잘 안 생겨요. 설명한 대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이거 코로 숨을 잘 쉬면 안 생기는 증상들이죠. 입으로 숨 쉬면 편도선염 자주 생길 뿐만 아니라 후두염, 인후염, 기관지염, 마른 기침, 뭐 하품, 뭐 편도선 비대증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하지불안 증후군, 밤에 자다가 다리 쥐 내리는 증상 있잖아요. 그것도 코로만 숨 쉬면 다리 쥐 안 내려요. 뭐 과호흡 증후군, 생리통 이런 거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이게 코 질환이었던 거죠. 그리고 심장하고 코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코로만 숨을 잘 쉬면 심장이 바빠질 일이 별로 없어요. 머리가 맑아지니까. 밤에 코로 숨을 잘 쉬면서 수면무호흡증이 잘 안 생기면 심장이 바빠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거 하나만 봐도 코로 숨을 잘 쉬는 것은 심장과 매우 밀접하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병, 코와 관계된 증상이라고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경추 디스크, 천식, 귀질환 뭐 말할 것도 없죠. 자세한 내용은 제 책을 보시면 또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무호흡증, 공황장애, 부정맥,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각각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적어도 좋은 코호흡은 이러한 질환에 불리하지 않으며 전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안구건조증 얘기를 해볼 건데요. 안구건조증도 코와 관련이 있을까요? 비강과 부비동의 구조를 보면 참 신기하죠. 눈을 중심으로 눈 위쪽 전두동, 눈 옆으로 사골동, 눈 밑으로 상악동, 저 뒤쪽에 눈 뒤쪽으로는 이 저평동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눈을 중심으로 이렇게 바람이 통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눈의 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 전체 중에 눈동자가 가장 뜨거운 거 아세요?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뜨거운 기관 중 하나인데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을 때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서 정보 처리량이 많아서 휴대폰이 뜨거워지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망막은 우리 몸에서 단위 시간당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많은 조직이에요. 정보 처리량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눈에서 지속적으로 열이 발생해요. 제가 공부한 자료에 따르면 이 망막은 뇌세포보다 3배의 에너지를 쓴대요. 그래서 눈에 열을 식히기 위한 장치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귀하고 비교할 때 귀는 24시간 뚫려 있잖아요. 그런데 눈은 눈꺼풀이 있어서 휴식이 필요한 거죠. 밤에는 눈을 닫고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눈꺼풀이 있고 눈에서 열이 나니까 계속 눈물샘을 통해서 계속 물을 뿌려주는 장치가 눈에 붙어 있는 거예요. 눈에 열을 식히기 위한 장치들이 우리 몸에 참 많은데요. 첫 번째가 눈꺼풀. 감았다 떴다 하면서 쉬는 시간이 있고 밤에는 눈꺼풀을 닫고 잠을 잘 때 눈이 쉬죠. 귀는 24시간 열려 있지만 눈은 아닌 거죠. 두 번째, 눈물. 눈물샘에서 끊임없이 눈에 수분을 공급을 하고 이는 마치 미세한 스프레이를 계속 뿌려주는 것과 같죠. 세 번째, 혈액순환인데요. 혈액이 열을 운반하면서 눈의 온도를 조절을 해요. 네 번째, 그동안 몰랐던 강력한 장치, 비강과 부비동이 눈에 열을 식혀주는 중요한 장치인데 이 코의 바람이 눈 주변에 열을 식혀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비동의 배치 구조만 봐도 눈이 뜨겁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온찜질로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눈에는 냉찜질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 다크서클도 코와 관련이 있을까요? 임상을 하다 보면 눈 밑에 검게 착색된 분들을 자주 보죠. 아이들 중에도 감기 뒤끝에 눈 밑에 이렇게 열이 식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아, 감기가 다 안 나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광대뼈에 공기가 잘 통하면 눈 밑에 훨씬 다크서클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크서클을 보면 이 사람은 코호흡보다 부강호흡이 많겠구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코로만 숨 쉬는 습관을 들인 후에 다크서클이 점차 옅어지는 임상을 많이 확인을 하는데 한 1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지만 평생 눈 주변에 이렇게 다크서클이 있었던 분들 이거 다 없어지더라고요. 코로만 숨을 많이 쉬면. 그래서 저는 다크서클도 코 건강의 신호일 수 있다. 코를 잘 사용하지 않는 증거다. 다크서클은 코질환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귀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코로만 숨 쉬려고 하고 밤에 잘 때 이렇게 테이프를 잘 붙이고 자면 적어도 늙어 죽을 때까지 보청기 낄 일이 정말 많이 예방이 될 거라고 설명을 하죠. 귀 질환이 구강호흡성 질환인 이유를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귀를 보시면 이 바깥에만 이렇게 귓구멍이 있는 게 아니라 비강 안쪽으로 관이 뚫려 있어서 구멍이 안쪽으로도 나 있잖아요. 여기가 어디냐면 코를 세게 풀 때 귀가 멍한 자리가 이관 입구예요. 코를 세게 풀 때 귀가 멍하다는 얘기는 콧바람이 닿는 자리에 귓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바깥의 이 귓구멍은 뼛속에 있는 구조물이라서 누가 건드릴 수도 없고 잘 망가지지 않아요. 눈하고 비교할 때 안경 쓴 애들은 많아도 보청기 낀 애들은 별로 없잖아요. 귀는 얼마나 잘 안 망가지는 기관이라고 설명을 하냐면 임종할 때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감각기관이 청각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눈하고 비교할 때 태아 시절에 가장 먼저 발달하는 감각기관이 청각이에요. 그러니까 청신경이 발달하면 생후 5개월 때부터 엄마의 목소리, 가족들 목소리 다 듣는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귀는 제일 먼저 발달해서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감각기관인데 이 뼛속에 있는 구조물은 누가
건드릴 수 없는데 어디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냐면 코를 세게 풀 때 귀가 멍한 그 자리, 콧바람이 닿는 그 자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코로 숨 쉴 때 망가지게 만드셨을 리는 없잖아요. 입으로 숨을 쉬면 이러면서 목이 건조해지고 칼칼해지듯이 귓구멍, 입구, 점막까지 칼칼해지면 이 이관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라는 집에 이관이 굴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굴뚝을 통해서 공기도 순환이 되고 열도 빠져나가고 비행기 탈 때 압력도 조절이 되는데 이 이관 입구가 막히면 굴뚝이 막힌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귀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질적으로는 귀 속엔 문제가 없는데 망가지는 이 부분, 이관 입구 점막이 상해서 이 굴뚝이 막히면 귀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강호흡성 귀질환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석증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응급실 가는 병 있죠. 돌발성 어지럼증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돌발성이라는 이 표현이 갑자기 뜬금없이 원인을 잘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석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10명 중에 6명이 자다가 혹은 아침에 그 증상이 발병한다는 임상 통계가 있거든요. 아니 자다가 왜 어지러워서 잠을 자도 푹 자고 나면 아침에 안 어지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다가 일어날 때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거예요. 아니 왜? 밤에 입을 벌리고 자서. 그러니까 이게 목구멍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관 입구, 점막도 상하게 해서 귀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자면, 그러니까 밤새도록 단 1초도 입을 안 벌리고 잘 수 있게 예방을 하면 이석증은 의외로 빨리 회복이 되고 잘 생기지 않는 증상이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청각이 떨어지는 그것도 구강호흡을 최대한 막으면 예방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피로, 스트레스, 다른 모든 병이 생기는 기본적인 원인은 무조건 갖고 있죠. 근데 그것 외에 가장 강력한 원인이 구강호흡성이다 라고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품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품이 병이라고 생각 안 하시죠? 근데 이 하품에 대해서도 가설로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품을 왜 하는지 이유를 잘 정확하게 생각은 하면서도 이거 정확한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가설로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뭐 의사 표현의 한 부분이다. 근데 대부분 머리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하품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산소 공급을 위한 심호흡 기전이 아닌 거예요. 하품을 할 때 심호흡이면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품을 할 때 입을 벌리는데 하고 벌리는 게 아니라 뒤가 벌어져요. 비강인두, 구강인두 뒷부분이 벌어져요. 벌어지면서 이게 어느 정도 벌어질 때까지는 벌어지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심호흡이면 숨을 크게 쉬어야 되는데 입을 벌리다가 숨을 오히려 멈춘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벌려서 뭔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후 하고 이제 하품이 끝이 나는데 어디가 벌어지냐면 뒷부분이 벌어지면서 입으로 코로 숨을 쉴 때 여기까지, 부비동 여기까지 바람이 들어가야 정말 머리에 열이 식는 가장 효과적인 호흡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품은 코로 숨을 쉬어서 이 부분에 바람이 안 들어가니까 입을 통해서 그래서 입으로 뒤를 통해서 이 저평동의 바람을 통하게 하려는 노력이 하품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품은 산소 공급이 아니라 이 부비동으로 공기를 통하게 하려는 자율신경 지배에 의한 이것도 생명활동이다. 머리에 열을 식히기 위한 활동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선하품 하시는 분들 있어요.
병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치료 방법이 없는데 제가 코를 구석구석 치료하면서 머리를 훨씬 더 맑아지게, 산소 공급이 아니에요. 비강구 부비동으로 바람이 잘 통하게 하면 머리에 열이 식잖아요. 하품이 줄어요. 그리고 저녁에 피곤할 때 하품하는 건 정상적인 생리 활동이지만 선하품, 하품이 많은 분들은 이 비강과 부비동의 효율이, 그 기능의 효율이 많이 떨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언제나 코로만 숨 쉬려고 노력을 하시고 밤에 잘 때는 테이프 붙이고 자면 하품도 정말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잘 안 줄어들면 침 치료 받으러 오시면 됩니다. 이갈이, 손톱 뜯기, 실눈 뜨기, 이것도 코 질환인 거 아실까요? 손톱 뜯는 거를 설명을 해볼게요. 머리가 아플 때 한의원에 오시면 손끝, 발끝에 침을 놔요. 손끝, 발끝을 자극하면 머리가 맑아지는 거죠. 이걸 머리에서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머리가 맑지 않을 때, 불안할 때, 초조할 때, 긴장할 때 손톱을 뜯으면 머리가 시원해지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석션으로 축농증을 치료하는 임상 초기에 4학년짜리 아이 엄마가 아이의 축농증을 치료를 했는데 손톱 뜯는 버릇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이가 손톱을 너무 많이 뜯어서 뜯지 말라고 잔소리 많이 하고 회초리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불과 코가 시원해지니까 이 버릇이 없어져서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많은 아이들의 손톱을 관찰을 했는데 정말 머리가 안 맑으면 손톱을 뜯고 코 치료를 하면 이 뜯는 버릇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뜯는 버릇이 없어질 때까지, 손톱에 떼낄 때까지 코 치료하러 와야 돼,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된 건데 이갈이도 실눈 뜨는 것도 똑같아요. 머리에 열이 식지 않으면 뇌파가 항진된 채로 있잖아요. 밤에 잘 때 깊은 잠을 자면서 긴장이 다 풀어져야, 뇌파가 안정이 되고 열이 식어야 온몸의 긴장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딘가 열이 식지 않으면 거기서 뇌신호가 강력하게 근육을 움직이는 신호를 계속 내려보내면 이도 갈고, 밤에 자면서 주먹을 꽉 쥐고 자고 웅크리고 자고, 또 밤에 자면서 다리에 쥐내리고, 또 눈꺼풀에 근육을 긴장을 시키면 편하게 눈이 다 감기지 않고 실눈을 뜨고 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머리에 열이 식지 않는 증상이다. 비강과 부비동의 열교환 장치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증거로 읽고 구석구석 바람 잘 통하게 치료를 하면 이런 버릇도 정말 많이 없어지는데, 이갈이, 실눈뜨기, 이게 100%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게 제가 해보면 이게 성격적인 부분도 있고 예민한 부분도 있어서,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입을 다물고 코로만 숨을 쉬게 잠을 재운다면 부모님들한테도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 불안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어렸을 때 다리 쥐내릴 때 코에 침 바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얘기 듣고 컸잖아요. 제가 코에 침 바르는 그 얘기를 해석하는데 진짜 한 30년이 걸린 거예요. 코로 숨 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알았죠, 초창기에. 근데 침은 왜 바르는지 몰랐단 말이죠. 근데 제가 25년 동안 몰랐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코에 침 바르라는 뜻이 아니라 너 입 벌리지 말고 제발 코로만 숨 쉬어. 저는 입이 벌어져 있어도 코로만 숨 쉬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침 바르라는 뜻이 아니라 너 입 벌리지 말고 코로 숨 쉬어, 이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자다가 기지개 피려고 할 때 다리 쥐내리는 거, 이거 뇌파가 항진된 그런 증상인데 입을 다물고 숨을 쉬면 막 다리 주무르는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리의 쥐가 풀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입으로 숨 쉴 때 어린아이들한테 치명적인데 얼굴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예뻤던 얼굴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입으로 숨을 쉬면 일단 하면서 이 입바람이 치아를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치아 발생기에
입이 언제나 다물어져 있으면 이건 어떤 걸 뜻하냐면 혀가 입천장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입천장이 넓어지게 아취를 형성을 해요. 혀가 떨어져 있으면 치아가 나는 이 아취가 좀 쪼그라들겠죠? 근데 혀가 입천장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넓게 아취가 형성이 되고 치아가 나올 때 혀가 받치고 있고 입술이 덮어주면 이게 치아 교정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이 바르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입이 벌어져 있으면 이 턱관절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게 야물게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턱이 벌어져 있으면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턱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 아구가 잘 안 맞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 턱이 뭐 질긴 거 먹다가 빠졌어요. 뭐 하는 그런 분들은 이 골격이 성장하는 사춘기 이전까지 입이 많이 벌어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으로 숨을 쉬면 치아 잇몸이 돌출이 되는데 또 입술이 벌어져 있으면 인중이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입술이 이렇게 단아하게 붙어 있어야 여기가 성장을 하면서 얼굴 모양이 예뻐지는데 입술이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다른 데는 성장을 하면서 인중은 성장을 안 하면서 인중이 뒤집어지면 짧아지면서 입술이 뒤집어지면서 입술이 아까 이 아이처럼 두꺼워지는 거죠. 입술이 건조하고 치아는 돌출되고 턱은 길어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 생기고 게다가 이 사진을 보시면 입으로 숨 쉬면 이렇게 치아가 돌출이 되면서 잇몸도 보면 이렇게 톡톡 붉어져 있는 거예요. 입을 언제나 붙이면 이 잇몸이 이렇게 통통하게 이렇게 붙지를 않아요. 제가 잇몸이 치아가 이렇게 돌출되신 분들한테 한 50, 60 되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중고등학교 때보다 이 치아 더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이러면 대부분 더 많이 나왔다라고 말해요. 나이가 들수록 입으로 숨 쉬면 잇몸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치아를 이렇게 붙들고 있던 잇몸이 이렇게 자꾸 올라가면서 치아가 길어지는데 계속 입으로 숨을 쉬면 치아가 더 빨리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입술이 언제나 24시간 다물어져 있는 것은 치아 건강에도 잇몸 건강에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으면 안 되고 입으로 숨 쉬면 아까 설명한 대로 이렇게 입술이 두툼해지고 턱은 빠지고 치아는 돌출되고 눈은 생기가 없어지고 이렇게 못생겨지는 얼굴로 바뀌는 것을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말해주는 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꼭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수면무호흡증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볼까요? 지금 교과서에 코골이의 정의는 수면 중 좁아진 호흡 기도를 공기가 통과할 때 주변 조직이 떨리면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호흡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료는 이 좁아진 통로를 넓히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수면무호흡증은 아예 이 코호흡과는 진짜 개념이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자는 동안 상기도가 일시적으로 부분적 혹은 완전히 막혀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증상. 따라서 기도를 쉽게 좁아지게 만드는 체형, 비만, 작은 턱, 큰 혀, 이거 다 구강호흡성이잖아요. 작은 턱, 큰 혀, 음주, 흡연 등의 생활 습관이 수면무호흡증의 위험성을 높임. 이래서 치료는 기도 확장술, 기도를 넓히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비염하고 축농증을 별개라고 생각을 했고 비염 수술 범위하고 축농증 수술 범위가 달랐어요. 그런데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도 뭔가 초점이 애매하게 달라요. 설명도 다르고. 그래서 수면무호흡증의 기도 확장 수술을 보면 기도를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혀뿌리를 이런 식으로 자르죠. 그리고 연국에 이렇게 목젖 늘어진 거를 이렇게 당겨서 목젖이 입천장 뒤쪽에 닿지 않게 전방 이동시키는
경국의 전진, 인두, 성형술 이런 방법의 수술을 하고요. 또 혀가 붙어있는 하악을 부분적으로 이동시켜 혀의 탄력을 증가시키는 이설근 전진술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해서 결국 이렇게 좁아있던 기도를 이만큼 넓히는 수술이 기도 확장 수술로 되어 있고, 이게 수면무호흡증 수술에 이제 확실한 효과를 보장하는 그런 수술로 알고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 진실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코골이는 고도의 생명 활동이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코로 숨 쉴 때는 코골이, 입으로 숨 쉴 때는 목골이, 목골이가 진행이 돼서 수면무호흡증으로 이어진다고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환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자를 만났냐면, 제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아니, 코로 숨을 쉬면 그냥 이렇게 자면 되는데 왜 코 심하게 고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일부러 막 용을 쓰면서 코를 골면서 자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시는가요? 그리고 입으로 숨을 쉬어도 그냥 이렇게 자면 누가 뭐래요? 근데 막 혀를 막 당기면서 일부러 숨을 막 막으면서 자는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왜 저렇게 잘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26살 된 청년이 치료를 받으러 왔어요. 코골이가 너무 심해서 군대 시절에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래서 제대를 하자마자 할 수 있는 코골이 수술을 다 한 거예요. 일단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혀뿌리를 절제하고 편도선 절제하고 목젖 자르고, 그래서 기도를 넓히는 수술을 했어요. 근데도 코골이가 너무 심해서 다시 이비인후과 갔더니 네가 비염과 축농증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비염 축농증 수술까지 하고 온 환자였어요. 그래도 코를 너무 많이 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입에 테이프 붙이고 자면 코 안 골 거야. 근데 붙이고 잤는데 코골이 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준 거예요. 그때 제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코 안을 들여다봐도 이런 기계로 이렇게 코 안을 들여다보거든요. 보고 입 안을 봐도 도대체 마찰음이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좁은 부분이 없었어요. 코를 들여다보면 비강 안이 휑하게 보일 정도였고, 목젖도 목구멍도 흠잡을 데 없이 넓었는데, 입에 테이프 붙였잖아요. 코골이 소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는 코를 골 때 이 정도 부르르르르 이렇게 떨리면서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입천장이 짧아져 있었잖아요. 좁혀서 당겨도 이게 짧으니까 되게 쉽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좁아진 입천장을 막 최대한, 이 짧아진 입천장을 최대한 좁혀서 이 입천장의 공간을 좁게 만들어서 숨을 땡기려는 노력으로 이 소리가 아니라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엄청 크게. 그 순간 제가 코골이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는 비강과 부비동, 머리가 맑지 않을 때 비강과 부비동 구석구석 바람을 통과시키려는 노력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좁아진 길을 넓혀서 코골이를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비동 구석구석 바람이 정말 잘 통하게 머리가 맑아지게 하는 호흡을 해야 이게 코골이가 치료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진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코로만 숨 쉬는 게 코골이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하다. 코로만 숨 쉬는 목적은 머리에 열을 식히고 뇌 활동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최적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뇌 보호 장치로서의 기능이구나. 진짜 1초도 입으로 숨을 쉬면 안 되는구나 라고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숨을 쉴 때마다 이 모든 구석에 바람이 잘 통하고 머리를 맑게 해주는 호흡을 하면 머리가 다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입을 다물고 코로만 숨 쉬면 몸도 다 사는 거잖아요. 근데 코로 숨을 안 쉬면, 입으로 숨을 쉬면 머리는 어떻게? 그리고 날바람이 입으로 드나들면
이 목구멍, 귓구멍, 기관지, 폐는 어떻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무조건 코로만 숨 쉬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입을 테이프로 붙이고 코로만 숨 쉬면 감기에 걸리는 게 최대한 예방이 됩니다. 제가 비염 축농증 치료를 아무리 잘해도, 수술을 잘했다고 쳐도 감기 걸리면 재발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치료를 잘한다고 해도 죽을 때까지 감기를 안 걸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감기가 입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감기가 한문으로 느낄감의 기운기자를 쓰고 영어로는 catch a cold인데, 입을 다물고 코로만 숨 쉬면 이 코가 이 찬 바람을 코로 숨 쉬는 0.25초 만에 순간 온수기처럼 냉기를 온기로 딱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를 통과한 공기는 차갑지 않은 거죠. 그래서 catch a cold 하지 않아요. 근데 입으로 숨 쉬면 냉기가 여기까지 쏙쏙 드나드니까 감기하는 거죠. 그래서 테이프를 붙이고 자면, 밤에, 낮에도 입을 언제나 다물고 코로만 숨 쉬면 만병의 근원이라는 감기가 정말 최대한 예방이 됩니다. 저희 환자분들 치료하고 테이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코로만 숨 쉬는 이 건강법을 배운 뒤로 3년, 5년씩 감기 안 걸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코숨의 의미는 코와 입을 경계선으로, 여긴 하늘이고 여긴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 숨 쉬면 정신, 마음, 뇌를 살리고, 입으로 숨 쉬면 산소 공급으로 인해서 생명은 유지가 되지만 많은 부분에 손해가 많은 거죠. 그래서 코로만 숨 쉬는 건강법은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건강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35년 넘게 코를 지켜봤는데 한 30년은 지켜봐야 뭔가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코의 생로병사를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기고만장했었거든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요. 코도 나이가 들면서 늙잖아요. 근데 우리는 코가 늙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질문을 해볼게요. 코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막힐까요? 뚫릴까요?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나이가 들수록 코가 더 건조해질까요? 촉촉해질까요? 건조해집니다. 코가 늙으면 코가 건조해져요. 이 건조해지는 건 염증이 아니라 노화의 다른 표현인데, 이 피부도 나이가 들수록 건조해지잖아요. 코도 건조해지면서, 건조해진다는 것은 마른다는 거고 위축이 된다는 거고, 나이가 들수록 코는 자꾸 더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코가 늙으면 나타나는 증상을 노인성 코 질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나이 들면 왜 눈물 흘림증 있죠. 이거 코가 건조해지고 위축이 돼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코가 건조해지는데 하비갑계 점막이 두툼해서 이 부분이 더 많이 위축이 돼요. 중비갑계, 상비갑계는 상대적으로 점막이 좀 얇거든요. 그러니까 하비갑계가 위축될 수 있는 양이 많다 보니까 하비도가 넓어져요.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하비도, 중비도, 상비도의 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비도만 넓어지면 상비도로 바람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앞머리가 지그시 아파지는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코 건조증이 심해지면 비염이 심하지도 않은데도 식사할 때 콧물 나는 분들, 젊은 분들도 있지만 나이 들수록 밥 먹을 때 자꾸 콧물이 나, 이런 거 저는 노인성 코 질환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코가 건조해지고 건조해지는 것만큼 머리의 열교환 장치로서의 기능이 떨어지더라고요. 물기가 있어야 바람이 지나다니면 시원하잖아요. 코가 건조해지면 코는 뻥 뚫려 있는데도 건조한 것만큼 머리의 열교환 장치로서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한 게 저는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약 처방 없이 침치료로만 치료하려고 노력했던 이유도, 비염 축농증으로 분비물이 많으면
약을 쓰면 그 분비물을 안 생기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그 약 양에 비례해서 남들보다 나이가 들면 코 건조증이 빨리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코를 아끼는 생활법으로 가습기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감기 걸렸을 때나 코가 안 좋을 때는 정확하게 코 세척을 하면서, 중요한 건 코를 상하게 하는 약을 평생 동안 최소한만 먹는 거예요. 약을 절대로 안 먹을 순 없잖아요. 병이 다 나을 때까지 염증 치료하는 약을 끝까지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건조하지 않도록 염증 치료약, 항히스타민제, 코스프레이, 전립선약, 위산분비 억제제, 종합 감기약, 기침약, 가래약, 최소한의 복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밤에 잘 때 코스մ 테이프 붙이면 좋겠고, 그러면 감기할 때 약 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석션법 적극적으로 응용하면서 약복용을 최소화하면서 그래도 잘 낫지 않으면 침 치료를 권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얘기 또 하나 할게요. 그러면 코를 잘 사용하는 거, 코 연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수지침이나 이침은 뭔가 자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코는 침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만 잘하면 돼요. 코로만 숨을 쉬면 돼요. 입술만 붙어 있으면 돼요. 코는 사용하면 할수록 점점 더 건강해지고 뚫려요. 코가 막혔다 할지라도 우리 달리기 많이 하면 코가 뻥 뚫리는 경험 있으시잖아요. 입을 다물고 코가 조금 막혔지만 코로 숨을 쉬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바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어딘가 더 깊숙이 바람 때문에 코가 뚫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코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코로 숨 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건강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저는 이게 인체의 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좀 해드리면, 80이 넘은 할아버님이 있으셨어요.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이분이 코로만 숨을 쉬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청도에 계셔서 한의원까지 모시고 올 자제분이 없으셨고, 그래서 치료를 받으러 오시지 못하는 상황에서 코로 숨을 쉬려고 노력을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평생을 코로 편하게 숨을 쉴 수가 없으셨대요. 축농증이 심했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코로 숨 쉬려고 노력하고 밤에 잘 때도 테이프 붙이고 자다가 떨어지면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그렇게 1년 넘게 2년 정도 노력을 하셨대요. 서울 오는 길에 너무 고마워서 저한테 인사하러 왔다고 하시면서 치료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해주시러 오셨는데, 지금은 테이프 붙이고 편하게 코로 숨 쉴 수 있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시간이 너무 긴데, 어렸을 때부터 얼른 감기 걸렸을 때 치료하고 코로만 계속 숨 쉬려는 노력을 하면 편도선염도 예방이 되고 구강의 모든 질환 예방되고 점점 더 건강해지는 그 마법 같은 건강법을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책을 썼는데요. 나는 당신이 오직 코로 숨쉬기 바란다. 시리즈 1, 2, 3권 이렇게 썼습니다. 이 그림은 테니스 여자 랭킹 1위의 이가 12용 테크가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테니스 연습하는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운동할 때도 저는 입을 다물고 코로만 숨쉬고, 등산할 때도 코로만 숨쉬고, 24시간 단 1초도 입을 벌리지 않고 코로만 숨쉬면 정말 거저 건강해지는 그런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호흡하는 법이라는 책이에요. 1860년대에 발간된 책인데, 출판사에서 저한테 이 책에 추천사를 써달라고 해서 제가 추천사를 썼는데, 인디안들을 관찰해서 쓴 책이에요. 이 책을 쓴 분이 조지 캐틀린이라는 사람인데 화가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림이 들어있어요. 근데 인디안들은 생후 첫날부터 입을 안 벌린대요. 젖을 먹여서 잠자는 아이의 입술을 계속 오므려 준대요. 그리고 7, 8살이 되면서 달리기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입에 물을 머금고 뛰게 한대요. 그래서 인디안들은
사냥할 때도 입을 안 벌린대요. 천둥 번개가 쳐도 입을 안 벌린대요. 그 결과 1860년대에 유럽의 평균 수명이 35살인데 인디안들은 장수하고 영아 사망률이 10살 이전에 한 50% 정도가 되는데 인디안들은 1살 이전에 죽는 아이들이 없대요. 감기 안 걸리니까. 그리고 장수하는데 늙어 죽을 때까지 제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귀먹은 사람이 없고 등이 굽은 사람이 없고 치아가 잇몸에 다 붙어 있대요. 충치가 없대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정신지체자들도 별로 없다는 그런 얘기들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그림은 이거예요. 이 책의 이름이 이제 호흡하는 법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Shut your mouth, 입 다물으라고, 입 벌리지 말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이 책에 이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잠을 자는데 턱에 끈을 묶어서 입을 못 벌리고 하고 자는 그림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코스프 테이프 붙이고 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내용인데 이분들은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강의를 마칠 건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코로만 숨을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저의 큰 보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